그날 김옥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열 수 있었습니다. 88세 시어머니 박순자는 3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느리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밥을 먹었는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냅니다. 30년간의 시집살이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30년간 금지구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 하지만 이제 순자는 자신의 방이 어디인지조차 모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옥부는 짐을 싸기 위해 오랜만에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화장대, 30년 전 그대로인 방. 옥부는 기계적으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건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발에 갈색으로 변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무심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첫 페이지,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옥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1994년, 그의 겨울,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옥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나는 옥분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봤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지만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알고 있었다고? 30년 전 그 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집안 모두가 잠든 시각에 혼자 한 일.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봤다고? 옥부는 다시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옥분이는 몰랐을 것이다. 내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장. 새벽 4시. 나는 2층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봤다. 다음 장.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다. 아직은. 옥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옥부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그렇듯 순자는 TV를 보며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채.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 이 공책에 뭐가 더 적혀 있는 거야? 옥부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옥분의 지난 30년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한 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시어머니는 30년간 침묵했는지, 그리고 이 공책이 왜 지금 발견되었는지, 모든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994년 겨울로 돌아가겠습니다. 30년 전 그날 새벽으로 1994년 겨울로 돌아가겠습니다. 30년 전 김옥부는 30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3살에 중매로 만나 시집 온 이 집. 그때부터 옥분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옥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며느리가 6시 전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밥은 7시 정각에 상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찬물 세수를 시켰습니다. 한겨울에도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 순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옷도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잠들었습니다. 겨울에도 내복 대신 얇은 무명 속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요즘 것들은 약해서 탈이야. 내가 며느리 때는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어. 순자는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은 7년 만에 거칠어졌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 들어.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옥분은 참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겨울, 옥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남편 태수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5천만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태수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옥분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내일 집에 온대. 집 빼앗기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아. 옥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아니,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 준호도 있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금고를 열기로.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금 목걸이, 금반지 3개, 금팔찌 1쌍.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죽으면 내 몫이다. 절대 손대지 마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새벽 4시, 옥분은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비걱. 문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벽장 앙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평생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번호.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금부치들을 꺼냈습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 하나하나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층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층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며느리 옥분이 새벽 4시에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는 모습을. 순자는 다음 날 아침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도둑질을 했구나.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며느리를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빚 독촉이 멈췄습니다. 채권자들이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옥분이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았다는 것을.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오늘 나는 옥분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다. 옥분이는 도둑이 아니다. 내 아들을 살린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옥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7년간 세워온 권위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옥분에게 더 가혹해졌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일을 덮기 위해서라도 원래의 시어머니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한 번도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의 오해는 30년간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순자는 치매에 걸려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이제야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에 진실이 적힌 공책을. 2025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옥분은 공책을 펼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어. 30년 동안 옥분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금고를 연 그날 밤. 그 죄책감은 평생 옥분의 가슴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매섭게 대할 때마다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을 안 한 거야?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3일. 오늘 옥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다. 나는 옥분이를 크게 야단쳤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다음 장. 1996년 8월 15일. 옥분이가 친정에 다녀왔다. 돌아올 때 내게 복숭아를 사왔다.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했구나. 고맙다고 말하려다 그냥 씨가 많네라고 했다. 옥분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장. 1998년 2월 10일. 태수가 또 사업에 실패했다. 옥분이는 또다시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다. 나는 모른 척했다.
옥분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 내가 아니라.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지켰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런데 왜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옥부는 공책을 더 넘겼습니다. 2000년 6월 1일. 오늘 나는 옥분이에게 또 심한 말을 했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옥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참았다. 항상 그랬다. 나는 왜 이럴까?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당했는데. 옥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혹하다는 것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20일. 오늘 거울을 봤다. 78세. 늙었다. 주름투성이 얼굴. 이제 나는 옥분이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두렵다. 며느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다. 그래서 더 강하게 대한다. 더 차갑게 대한다. 이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옥부는 공책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할 거라고. 옥부는 한 번도 시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옥부는 시어머니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니. 우리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옥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멍한 눈으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옥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치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옥분이요. 옥분? 옥분이가 누구야? 순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순자는 TV를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나를 30년을, 그 모든 시간을. 옥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읽어야 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30년간 침묵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옥부는 공책을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15일. 태수가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옥분이가 울지 않는 것을 봤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 모습이 나와 똑같았다. 나도 남편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옥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슬픔을, 며느리의 고통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다음 장. 2015년 7월 7일. 오늘 옥분이가 내 생신상을 차려줬다. 90세.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옥분이에게 말하고 싶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평생 한 번도 며느리에게 다정한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와서 어떻게 말을 해? 옥부는 공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냉정함. 그것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옥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 10시에 입소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옥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양원. 30년 만에 찾아온 자유. 하지만 지금 옥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책을 읽고 나니 시어머니가 달리 보였습니다. 냉정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던 한 여자.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한 인간. 옥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배고파. 옥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내일이면 요양원에 가는데 왜 내가 지금 국을 끓이고 있지?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옥부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옥분만큼 외로웠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옥분만큼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둘 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채 30년을 보냈다는 것을. 옥부는 미역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누가 끓였어? 제가 끓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가씨. 옥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30년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잊기 전에 옥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옥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옥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지막 장은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잘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급하게 뜯어낸 것처럼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왜 찢어져 있지? 옥부는 찢어진 페이지 바로 앞장을 읽었습니다. 2024년 9월 1일. 요즘 자꾸 깜빡한다. 아침을 먹었는지 문을 잠갔는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옥분이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그 다음 페이지. 2024년 11월 15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빠르면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잊을 거라고. 나는 옥분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옥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할 일?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냈을까요? 옥부는 공책을 들고 시어머니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모든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옷장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서랍을 뒤져 열쇠를 찾았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 중 하나가 딱 맞았습니다. 찰칵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이 떨린 상태로 쓴 것처럼. 옥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모든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30년 전 내가 금고를 열던 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진실을 알았습니다. 너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한 번도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너를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금 목걸이였습니다. 30년 전 옥분이 팔아버린 바로 그 목걸이. 이게 어떻게? 옥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30년 전에 금은방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목걸이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옥부는 다시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나는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판 목걸이를 다시 샀습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언젠가 너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못했습니다. 주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들통날 테니까. 옥부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에 이미 목걸이를 되찾아 놓았던 겁니다. 며느리가 팔아버린 그 목걸이를, 전 재산을 털어서. 어머니. 옥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며느리 몫이라는 것을.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권위가 무너질까봐. 옥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의 무게였습니다. 옥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S. 찢어진 페이지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그게 어디일까요? 옥부는 다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옷장, 서랍. 모두 뒤졌지만
찢어진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성경책. 시어머니는 평생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옥분은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중간쯤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공책 페이지였습니다. 옥분은 그 페이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옥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집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옥분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옥분이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며느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강한 시어머니로 남고 싶습니다. 그게 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옥분이가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고마워했다는 것을, 내가 평생 미안했다는 것을, 그리고 옥분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옥분은 페이지를 떨어뜨렸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그날은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옥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순자 유언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을까? 옥분은 시어머니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이준혁.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방문 예정. 옥분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그 후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유언장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뜻은? 옥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옥분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옥분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옥분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 옥분이에요. 옥분? 예쁜 이름이네요.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분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하지 못한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공책과 편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차갑고 떨리는 손. 어머니, 고마웠어요. 저도 미안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우세요, 아가씨?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순자는 옥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옥분아. 옥분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절 알아보세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이미 다시 흐려져 있었습니다. 옥분? 그게 누구예요? 옥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그 1초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아직 옥분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옥분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공책을 읽고 난 후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보내야 하나? 옥분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옥분은 미역국과 밥을 상에 올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옥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아가씨입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분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박순자 여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건으로요. 그런데 약속 날짜에 오시지 않으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옥분은 어제 발견한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로 그날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십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순자 여사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시길 며느리분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옥분은 숨이 막혔습니다. 공책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작성 안 되신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약속 날짜에 안 오셔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옥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던 계획. 하지만 치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순자 여사님의 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법정 상속인? 네. 고인이 된 아드님의 자녀분. 손자분이 계시죠?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준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준호. 손자분이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옥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준호 몫이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30년 이 집을 지킨 며느리에게.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이
지금 의사 능력이 없으신 상태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상속 절차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옥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엄마, 미안한데 다음 주에 한국 갈 것 같아. 할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도와드리려고.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온다고? 아, 그래. 언제 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엄마, 할머니 집 처분 문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할머니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옥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처분. 준호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옥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살았지만 이 집은 옥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어머니 것이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손자 준호의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나한테 집을 주려고 했대? 증거가 없었습니다. 공책? 편지? 그것들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옥분을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옥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옥분이에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0년? 그렇게 오래? 네.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셨죠? 공책에 적으셨잖아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공책? 나 공책 같은 거 안 써요. 옥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공책도, 편지도, 목걸이도, 그리고 옥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옥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맙다고 말하고 싶으셨죠? 미안하다고도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때 옥분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20년 전 찍은 사진. 남편 태수, 시어머니 순자, 옥분, 그리고 어린 준호. 옥분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법적인 서류? 상속권? 아니었습니다. 30년 함께 살았던 시간.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취소하기로. 어머니, 요양원 안 가실 거예요. 제가 모실게요. 끝까지. 순자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왜 그러세요?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너 다음 주에 온다며?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 차림. 엄마, 소개할게. 이분은 부동산 중개사님이야. 옥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할머니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그리고 이 집도 너무 크고, 팔아서 할머니 요양 비용이랑 엄마 노후 자금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옥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집을 팔기로. 잠깐만. 준호야, 이건 할머니 집이야. 내 마음대로. 준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법정 상속인이야. 할머니 치매 걸리셔서 의사 능력 없으시잖아. 법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옥부는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실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어.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이 집 팔면 5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중 3억만 내가 쓰고 나머지 2억은 엄마랑 할머니 몫으로 남겨둘게. 옥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 집을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준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이게 현실이야. 할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이 집 지켜봐야 의미 없어. 옥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무관심도 모든 것을 참으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 집을 팔겠다고?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이 집을 나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 할머니가 언제? 작년에 유언장을 쓰려고 하셨어. 나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준호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증거 있어? 유언장은? 옥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작성 못하셨어. 치매 때문에. 그럼 의미 없잖아. 엄마, 미안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내 거야. 할머니 손자인 내가 상속받는 게 맞아.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옥분의 눈물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해해줘.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도 2억 드린다니까. 그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사서 편하게 살아.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이 집은 엄마 집이 아니잖아. 할머니 집이지. 그리고 이제 내 집이야. 준호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요. 중개사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지킨 집,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준호? 누구야 그게? 나가. 다들 나가. 순자는 소파 쿠션을 던졌습니다. 치매 환자의 공격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옥부는 순자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순자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옥분은 순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정리 좀 해놔. 준호와 중개사가 나갔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자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옥부나,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옥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알아보세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이미 다시 흐려져 있었습니다. 옥분? 그게 누구야? 옥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그 말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치매 환자의 헛소리였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 옥분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것. 옥분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올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아들. 30년 지켜온 집이 사라진다는 현실. 옥부는 시어머니 방에 앉아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공책 속 시어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공책 첫 장으로 돌아갔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오늘 나는 옥분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봤다. 그날부터 30년. 시어머니는 매일 공책에 적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을.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5월 3일. 오늘 옥분이가 아팠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가 아프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말했다. 옥분이는 일어나서 밥을 했다. 내 방에 돌아와서 울었다. 나도 며느리 때 그랬으니까. 다음 장. 2005년 8월 20일.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옥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과외비를 벌려고 밤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옥분이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나는 봤다. 옥분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 옥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더 쇠약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옥부는 죽을 떠다 드렸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불러. 어머니, 이것밖에 안 드셨잖아요. 싫어. 먹기 싫어. 옥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점점 식욕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먹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옥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 어머니. 순자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옥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요. 옥분이요. 옥분? 네. 3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 며느리예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 나한테 며느리가 있었나? 옥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 했잖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셨잖아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순자는 웃었습니다.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나 당신 모르는데. 옥부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기억할게요. 어머니 대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호였습니다.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사가 함께 왔습니다. 옥부는 순자를 휠체어에 앉힌 후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서류 가방을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계약 준비 다 됐어. 이 집 5억 2천에 팔기로 했어. 옥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이 집은 엄마, 이미 결정됐어. 계약금도 받았어. 준호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2억 드린다고 했지? 여기 있어. 옥부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집이 필요한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 집에 그렇게 집착해? 엄마 집도 아니잖아. 30년을 살았어.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옥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들에게 큰 소리 낸 적 없는 옥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 아니? 내가 이 집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아버지 빚 갚으려고 친정에서 돈 빌리고 밤에 식당 설거지하고 내 과외비 벌려고 새벽 5시까지 일했어. 엄마, 그건 나도 알아. 고마워. 그래서 2억 드리는 거잖아. 돈 문제가 아니야.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이야. 내가 젊은 시절을 다 바친 곳이야. 30년.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 내 할머니 집 팔아서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옥부는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준호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모두가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다가갔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집은 팔면 안 돼. 옥부는 깜짝 놀라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순자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잠깐이지만 맑아졌습니다. 옥분아, 옥분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옥분은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각성의 순간, 몇 분, 때로는 몇 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옥분아,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니, 30년. 내가 지켰어. 내가 아니라. 순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하지만 이 집은 내 엄마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법적으로, 법이 뭐가 중요해. 30년을 내 엄마가 살았어. 순자는 옥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분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옥분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어머니, 저도 고마웠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내가 유언장 못 써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준비해놨어.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성경책 안에. 옥분은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성경책. 펼쳐보니 찢어진 공책 페이지만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옥분은 성경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성경책 뒤쪽 표지 안쪽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옥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부동산 포함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옥분에게 상속합니다. 김옥분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박순자. 아래에는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유언장을 들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하지만 순자는 다시 휠체어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각성의 순간이 끝난 것입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갔지만 순자는 이미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너희 누구야? 옥분은 유언장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이것 봐. 준호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자필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치매 걸리셨잖아요. 이게 정말 할머니가 쓴 건지. 변호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치매 진단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손도장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옥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30년 만에 받은 인정. 옥부는 순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멍한 눈으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준호는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옥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넌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그냥 가끔 엄마 보러 와.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옥부는 30년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언장 덕분에 집은 옥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준호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옥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아. 넌 내 인생 살아.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시어머니 순자를 계속 돌봤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옥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옥분이에요. 순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감은 채, 어머니,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옥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어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옥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제가 금고를 열었을 때 사실 어머니가 보고 계신 걸 알았어요. 순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2층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어머니 그림자를.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안 보신 척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 매일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언제 그 이야기를 꺼낼까? 언제 저를 도둑이라고 부를까?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죠. 옥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침묵해 주셔서 저는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준호를 키울 수 있었어요.
며느리로 남을 수 있었어요. 옥부는 시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시어머니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년 전 금고를 열었던 바로 그 시간, 옥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옥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랍, 왼쪽, 맨 아래.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서둘러 시어머니 방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왼쪽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바닥에서 낡은 천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옥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에게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것.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옥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진실을 이제 고백하려 합니다. 1994년 12월 24일 밤, 내가 금고를 열던 그날, 나는 2층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옥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1993년 겨울, 내가 처음 금고를 열었을 때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3년? 그때는 남편 태수가 처음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옥부는 금고를 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전 1993년에는 금고를 안 열었는데, 옥부는 계속 읽었습니다. 1993년 12월, 너는 금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옥부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태수는 한밤중에 내 방에 들어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목걸이를 꺼내갔습니다. 나는 자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둑이 들었나 봐요. 금고가 열려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도둑이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까.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태수? 그는 시어머니 것을 훔쳤던 겁니다. 그리고 옥분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겨울, 내가 금고를 열던 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태수의 빚을 갚으려 한다는 것을. 태수가 훔친 금목걸이 값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너는 남은 금부치들을 가져갔습니다. 내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옥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1년 전에 금고를 열었다는 것을.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내 아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너무 비겁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른 척 했습니다. 30년 동안 옥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태수,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죽기 전까지도 옥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순자, 그녀도 30년간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며느리가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옥부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옥부나,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치매로 모든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싶습니다. 너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 30년 동안 내가 지켜왔다는 것, 그리고 나는 평생 미안했다는 것, 고마웠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함께한 사람. 옥분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가. 옥부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 하지만 그 오해 속에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 옥부는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옥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순자는 옥분의 손을 잡은 채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지만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아, 내 엄마, 내가 널 사랑했어. 저도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짐을 모두 내려놓은 편안한 얼굴. 옥부는 시어머니를, 아니,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금고를 열던 그 새벽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죄책감 대신 용서가, 오해 대신 이해가, 미움 대신 사랑이 그 새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오해 속에도 사랑은 있었어요. 말하지 못한 채, 숨겨진 채.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옥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30년이 걸렸지만, 옥분과 순자는 마침내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엄마의 방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냈습니다. 준호도 미국에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영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모두들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옥부는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때도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웃는 법을 잊고 살았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옥분의 손을 잡고 사랑했어라고 말하며 옥분은 시어머니, 아니, 엄마의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한복, 평상복, 겨울 외투, 하나하나 개키며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에도 엄마의 인생이 담겨 있겠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옥분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 20대 갓 결혼했을 때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다음 사진, 30대 순자, 어린 태수를 안고 있는 모습. 하지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40대 순자,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모습,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나와 똑같았구나. 순자도 며느리였습니다. 순자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순자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프니까 남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세대의 악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부는 그 고리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옥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결혼? 언제부터 사귀었어? 1년 됐어요. 미국에서 만난 한국 여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옥부는 웃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엄마 결혼식 때 꼭 오세요. 며느리 소개해 드릴게요. 며느리. 옥부는 그 단어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엄마,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며느리한테 할머니처럼 하지 마세요. 옥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한 것처럼 며느리한테 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고생하셨잖아요. 옥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엄마는 내 며느리를 딸처럼 대할 거야. 진짜 딸처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벚꽃이 피었었습니다. 그때 옥부는 23살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옥분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길고 긴 시간. 하지만 이제 옥분은 알았습니다. 그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옥분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시어머니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새해가 다가온다. 나는 곧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싶다. 옥분아,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었어.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딸이었어. 고마웠어. 사랑했어. 그리고 미안했어. 엄마가. 옥분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공책은 옥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사랑이 담긴 보물. 옥분은 일어나 시어머니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옥분은 웃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결혼해요. 며느리가 들어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처럼, 아니,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처럼 며느리를 사랑할 거예요. 처음부터. 옥분은 향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못다한 사랑, 제가 이어갈게요. 세대의 아픔은 저에게서 끝낼게요. 그날 저녁, 옥분은 마당에 나와 벚꽃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옥분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마치 축복처럼. 옥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게 뭔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상처 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 옥분은 벚꽃잎을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제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보여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영혼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옥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슬픔에서 이제 옥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옥분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옥분의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집에 담긴 30년의 기억. 옥분과 순자가 함께 만든 역사. 그것이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옥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65세.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밝았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옥분은 알았으니까.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사랑은 때로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언제든 늦지 않다는 것. 옥분은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그날 밤 옥분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20대 환하게 웃던 그 모습. 옥분아, 네 엄마. 고마웠어. 저도요 엄마. 저도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와 딸로. 그리고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함께 했느냐라는 것을. 30년. 옥분과 순자는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상처 주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첫 번째 봄.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옥부는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아직도 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있다는 것을. 공책 속에, 편지 속에, 금목걸이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옥분의 가슴 속에. 옥분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옥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엄마도 그곳에서 편안하시길. 그리고 옥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과거를 안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기 위해.